360만 발. 미국은 그것을 비효율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그것을 생존이라는 맹세로 여겼습니다. 펜타곤의 천재들이 지도 위에서 허송세월하는 동안 그들은 산 하나를 통째로 파내어 자신들만의 화력 성전을 짓고 있었죠. 그것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한 감시망을 완벽히 속이고 자신들만의 압도적인 신념을 현실로 증명해 보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일럽 게리슨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뉴욕타임스의 국방안보 전문 수석 논설위원으로 그 이전에는 AP통신 국제안보팀을 이끌며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볐습니다. AP통신 시절에는 중동과 동유럽의 격변하는 현장에서 생생한 전쟁의 실상을 전 세계에 전달했어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바그다드 함락 과정을 최전선에서 직접 취재했고 발칸 반도의 복잡한 종족 갈등 상황에서는 나토군 사령부와 직접 브리핑을 주고받으며 군사작전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노련한 혹은 일가견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도 저를 신뢰하는 분석가로 인정했고 국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제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군사적 균형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고 복잡한 안보적 관점으로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이 제 일이자 자부심이었어요. 그만한 관록이 쌓였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동료들도 저를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여겼죠.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전 유럽이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었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나토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었어요. 포탄 부족 사태로 우크라이나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서방 세계의 군수 지원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그들의 포탄 재고 현황을 취재하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편집장은 펜타곤 내부에서도 한국의 실제 비축량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어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중차대한 시기이며 자신의 풍부한 식견과 치밀한 분석 능력은 이곳 워싱턴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의 뜻은 단호했어요. 오히려 저와 같은 인류 전문가가 가야만 그들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인 출장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경력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고 일종의 좌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안보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수적인 나라였어요.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고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는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미국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의 재래식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최신 무기체계 도입에는 적극적이지만 구식 재래식 무기의 대량 비축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불만과 약간의 자만심을 품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 며칠만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예상했던 대로의 평이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대한민국의 첫인상은 제 편견을 더욱 굳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에 약간 놀라기도 했어요. 공항 시설의 효율성과 질서정연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직원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활기차고 평화로운 모습에서 그 어디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나 위기의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 전쟁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고
입국장에서 이번 취재의 안내를 맡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유영찬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서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리 체격이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중후한 기운과 격조 있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영찬 연구원의 완벽한 영어 실력이었어요. 미국 현지에서 10년 이상 생활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발음과 정확한 문법 구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명함을 받아보니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독일의 한 방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었어요. 이런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한국의 국방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상당한 의외였습니다. 연구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영찬 연구원은 한국의 방산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 이야기였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K9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인도 등 전 세계 10여 개국이 K9을 도입했고 그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격 정확도와 연사 속도, 그리고 기동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서구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털어놨어요. 이런 무기들이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미국 무기의 수입국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세계 군수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수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긴 말 없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스크린 위에 몇 가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현재 서방 세계의 포탄 생산 및 재고 현황이었어요. 미국이 생산량을 늘려 한 달에 약 4만 발, 독일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최대 약 3만 발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전체가 보유한 155mm 포탄 재고가 채 100만 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역시 익히 아는 사실들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서방의 군수 생산 능력 한계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다음 화면에 단 한 줄의 문장을 띄웠는데 대한민국 155mm 포탄 현재 비축량 약 360만 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전략 보고서를 검토해왔지만 이토록 터무니없는 숫자는 처음이었어요. 미국 전체 재고의 3배가 넘고 유럽연합 전체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영찬 연구원에게 이것은 명백한 오타이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탄약을 모두 포함한 수치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 국가가, 그것도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가 유럽 전체와 미국이 수년간 생산해야 할 양보다 많은 포탄을 보유한다는 것은 군사 전략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과 유지, 보수, 그리고 전략적 효용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최신 무기체계 도입이 더 시급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재래식 포탄을 비축해 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영찬 연구원은 제 날카로운 질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만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전략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의 그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는 제게 결정적인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풍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 숫자 뒤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전략적 통찰과 깊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다는 강한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노련한 기자의 감각이 거대한 비밀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불만과 자만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미스터리의 진면목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과 헤어진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그가 제시한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찬 연구원의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제게 이것이 단순한 허풍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노련한 기자의 감각이 거대한 비밀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펜타곤의 옛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포탄 비축량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넌지시 물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군수 물자, 규모에 대해서는 미군 내부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부에서조차 한국군의 독자적 비축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공유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였어요. 미군과 이토록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군사 영역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피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과 실행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제 방문은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의 극소수 고위 관계자들에게만 공유되었고 저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뉴욕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제 모든 신상 정보와 과거 경력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어요. 중동 지역에서의 취재 경험부터 펜타곤과의 인맥관계까지 모든 것이 샅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보안 검증은 제가 나토 핵시설을 취재할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마침내 약속된 날 유영찬 연구원과 저는 한 대의 검은색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검문소에서 저는 휴대폰과 카메라, 심지어 손목시계와 만년필까지 모든 개인 소지품을 맡겨야 했습니다. 금속성 물질이 포함된 것은 벨트버클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오직 제 두 눈과 귀, 그리고 기억력만이 허락된 취재 도구였습니다. 이런 철저함에서 오히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곳은 거대한 화강암산의 중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공적인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자연 그대로의 거대한 바위 절벽만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주변 풍경은 너무나 평범한 한국의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즐겨 찾을 법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유영찬 연구원이 말없이 바위 틈새에 숨겨진 어떤 장치를 조작하자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바위 절벽의 일부가 바로 그 산 자체가 거대한 강철문이 되어 소름 끼치는 기계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두께가 몇 미터는 좋게 될 것 같은 강철문이 유압 시스템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려나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동굴 속의 차가운 금속성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제 온몸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 거대한 비밀의 상자였어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은밀함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보안 규정상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압도적 광경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마치 거대한 대성당의 기둥처럼 155mm 포탄들이 셀 수 없이 빽빽하게 그리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영원처럼 잠들어 있었어요. 각각의 포탄은 정밀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환경에서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통로마다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비상시에는 20분 내에 모든 포탄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전국 각지의 부대로 신속히 배송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그 초월적 규모 앞에서 제 모든 이성과 상식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식의 붕괴였어요.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의 설계 아래 세계 그 누구도 몰랐던 절대량의 힘이 바로 저 심연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무력한 침묵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되뇌었어요. 제 취재의 관록과 지식은 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실체 앞에서 한낱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다시 닫히고 모든 것이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포탄의 비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 침묵으로 준비한 가장 무서운 형태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세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다시 연구소의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목격한 그 압도적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양의 무기를 비축해 놓은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주먹이 아니라 그 주먹으로 지키려 하는 심장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어요. 힘의 크기만 보고서는 그 힘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저를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끌었어요. 솔직히 말해 박물관이라는 말에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그 압도적인 군사력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벼운 일정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물관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이곳이 방문객 수 기준으로 아시아 1위, 세계 6위에 달하는 박물관이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무료로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도 스미소니언도 모두 입장료를 받는데 이 정도 규모의 박물관이 완전 무료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단순히 유물을 나열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나라가 가진 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어요. 각 전시실의 조명과 배치, 심지어 관람객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전시 디자인은 세계 최고급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이 박물관이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이곳을 필수 코스로 여기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박물관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물관 굿즈샵의 인기였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문화상품들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제작되며 그 퀄리티와 디자인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굿즈샵에는 관람객들이 구매하려고 줄을 서 있었고 일부 인기 상품은 품절 표시가 걸려 있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진짜 갖고 싶게 만드는 완성도 높은 상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압도했던 곳은 단 2점의 반가사유상을 위해 모든 것을 비워낸 사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전시실을 통째로 사용해서 오직 2점의 불상만을 전시한 그 공간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오직 2점의 불상만이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천상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저는 어제 보았던 탄약고의 차가운 금속성 냉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묘한 문명적 긴장감을 느꼈어요. 반가사유상의 그 평온한 미소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어제 본 그 수많은 포탄들이 떠올랐습니다. 파괴의 힘과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한 나라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영찬 연구원이 정제된 언어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수천 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침략과 전쟁에 시달려야 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중국의 수차례 침입부터 몽골의 침공,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늘 힘의 불균형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던 뼛속 깊이 새겨진 불균형의 기억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어요. 불과 7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무력함과 절망감이 지금의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반가사유상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엄청난 포탄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눈앞에 이 찬란한 지켜야 할 것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찬란한 문화유산들, 그리고 이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그들이 지키려는 심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수호의 의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 규모의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도, 그 안에 전시된 문화재들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 존재의 이유라는 신념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압도적인 군사력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일한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거대한 심연은 바로 이 고요한 사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파괴의 힘과 찬조의 아름다움, 그 극단적인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저는 한낱 기자가 아니라 한 위대한 국가가 가진 영혼의 무게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 유영찬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주었습니다. 이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이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한국 문화에 감동받아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이었어요. 문화의 힘이 군사력 못지않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한국이 보여준 두 가지 모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묵직한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백만 발의 포탄과 천년의 미소를 간직한 반가사유상의 이미지가 기묘하게 뒤섞이며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관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박물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유영찬 연구원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엄청난 차이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왜 세상에 과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는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나라지만 한국은 힘을 가지되 그 힘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나라라고 했어요. 이런 차이는 두 나라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영찬 연구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에는 남자들의 99%는 알고 있지만 여자들은 거의 모르는 신비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포방부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라고 했더니 그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리스트 어디를 찾아봐도 포방부라는 기관은 없지만 한국 남자들은 자기 아내 생일은 자주 까먹어도 포방부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포방부는 국방부에 숨겨진 진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별명에는 한국군이 얼마나 화력의 진심인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 어떤 의학기술로도 치료제가 없다는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겪고 있는 한국군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이런 독특한 군사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지한 안보 문제를 이렇게 유머러스하면서도 절절하게 표현하는 한국인들의 감각이 정말 놀라웠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엄청난 360만 발의 포탄을 비축해놓고도 여전히 화력 부족을 걱정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자주포 숫자가 무려 3,300문에 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자주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최소 1,000만 발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60만 발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포방부의 영원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포탄들이 전국 각지의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탄약고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땅굴을 파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연 요새 같은 돌산들을 탄탄한 지붕 삼아 전국 곳곳 지하 깊숙한 곳에 포방부의 꿀단지 탄약고들을 숨겨놓았다고 했어요. 이 탄약고들은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면서도 최신식 포탄 김치냉장고처럼 항상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관리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지하 깊숙이 꽁꽁 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이 터지면 최대 20분도 되지 않아 그 안에 있는 포탄들이 마치 땅에 떨어진 과자를 옮기는 개미, 일꾼들처럼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해서 즉시 각 부대의 배고픈 자주포들에게 보급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포탄 신속 출고 시스템이 정말 기막히게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 끔찍한 경험이 한국인들에게는 평화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새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힘을 기르되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그 엄청난 포탄을 비축하는 이유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압도적인 방어력을 갖춤으로써 그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안보 철학이라고 간주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지향하는 것은 미국식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균형 잡힌 힘이었어요. 이런 철학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교적 전통과 불교적 자비심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독특한 세계관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검은 대리석 벽에 빼곡히 새겨진 그 이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희생된 영혼들의 증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이름들을 볼 때마다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억을 대물림받아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강한 국방력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성숙한 안보 의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유영찬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말이에요.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이 이런 철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확실한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약했다면 이런 고상한 철학도 공허한 말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방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유영찬 연구원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한국의 진면목을 정확히 전해달라고 했어요. 한국이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며 동시에 위험한 나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히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포방부라는 독특한 용어와 그 안에 담긴 한국군의 절절한 마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독특한 철학과 접근법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힘을 가지되 겸손하고 강하되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은 현재의 국제정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는 제가 원래 있던 세계, 힘을 과시하고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뉴욕으로 돌아갈 것이었어요. 그곳의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포탄 재고에 대한 건조하고 사실적인 보고서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단순한 보고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한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수십 년간 준비해 온 묵직한 진실이었고 상처를 통해 얻어낸 고유한 철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 편의 기사로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막막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유영찬 연구원과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제된 감정으로 제게 안전한 비행을 기원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은 결코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지나쳐왔던 한 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정신적 요새를 쌓아 올렸는지를 말이에요. 그들의 침묵이 결코 약함이 아니며 그들의 겸손이 결코 복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우리의 힘이 사실은 세계 최강 대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힘을 가지면 세상을 향해 과시하고 싶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수십 년간 침묵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수백만 발의 포탄이 결국 박물관의 고요한 유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나라와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나라 중 과연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장에서 긴장감이 맴도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수와 일본 유학생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세인트 로페즈라고 합니다. 제가 언어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 부모님께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시면서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각국의 언어와 문화 이야기에 빠지게 되어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중 한글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은 저에게 각 나라의 언어 구조와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알려주셔서 제 스스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기에 언어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있었던 언어학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셰플러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하는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두 나라의 관계를 들은 적이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를 포함한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셰플러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큰 저로서는 이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시부노 히나코가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히나코는 공부를 무척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우리 학교에서 꽤나 인기 있는 학생이에요. 그날도 역시 히나코의 질문하는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녀는 일본어의 섬세함과 다채로움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일본어의 예술적 표현력을 강조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히나코가 한글을 언급할 때마다 그 어조에서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한글이 일본어에 비해 단순하고 깊이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히나코의 발언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글에 대한 저의 생각과 히나코의 주장에 대한 반박 욕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언어학과 학생으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의실 안의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나코의 설명에 감탄하는 듯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한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셰플러 교수님의 표정에서도 히나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아마도 이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서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엿보였죠.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한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강하게 솟구쳤거든요. 동시에 이 감정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시부노 히나코와 셰플러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을 다시 이어나가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서는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부터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15세기 조선, 대다수의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고통받던 시기에 세종대왕께서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 상황을 빗대어 보며 감정이입을 했는데 울컥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고자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나가셨어요. 특히 한글이 자연의 이치와 통하는 소리 글자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 순간 시부노 히나코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애민 정신이었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이 쉽게 익혀 날로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회혁명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셰플러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실용정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맹률 감소에 기여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시부노 히나코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한자 문화권에서도 문맹률이 낮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수님은 부드럽게 그녀의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한자 문화권의 문맹률과 한글 보급 후의 문맹률을 비교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수치로 증명하셨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글의 창조 정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단순히 기존 문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강조하셨어요. 훈민정음 28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시부노 히나코가 다시 한번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일본어의 3가지 문자 체계가 더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대답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로 인해 어떤 외국어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열기를 띠어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토론은 더욱 깊이 있게 전개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글에 대한 제 지식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한 국가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지난 방학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지난 방학 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외국 언어학자들을 만났거든요. 모두가 관심 있게 듣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어학자는 한글의 체계를 활용해 소멸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의 소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에 복잡한 발음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셰플러 교수님이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한글의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코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글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자 히나코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인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어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히나코의 도발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본 문화의 영향력도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응용 가능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자 히나코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과학성이요?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 체계예요. 그에 비하면 한글은 그저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죠. 셰플러 교수님이 중재하려 나섰지만 히나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글로 인해 한국은 귀중한 한자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정말 발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히나코의 공격적인 태도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셰플러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나코, 당신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과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히나코의 말씀대로 한자 문화도 중요해요. 하지만 한글은 한자와 공존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 사용의 기회를 제공했죠.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히나코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 긴장된 순간을 통해 저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의 한글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자 시부노 히나코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반박의 의지가 느껴졌고 저는 긴장감을 느끼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히나코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일본어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의 조화를 통해 섬세한 감정과 복잡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어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글의 위대함을 더욱 강조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어요. 히나코는 먼저 히라가나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히라가나가 일상적인 표현과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강조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이어서 그녀는 가타카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래어 표현과 특정 단어의 강조, 그리고 기술적 용어의 표기에 가타카나가 사용된다는 설명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글이 어떠한 외국어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렸고 이를 반박의 기회로 삼고 싶었지만 예의를 지키며 그녀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히나코의 설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어의 존경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가 화자의 성별, 사회적 지위, 친밀도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어의 다양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한글의 간결함과 효율성이 가진 장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글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현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나코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일본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감지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글과 일본어를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고유한 언어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동시에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 창제 정신의 숭고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은 히나코의 설명이 끝난 후 양측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에서 이 토론이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히나코의 일본어 설명이 끝나자
셰플러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고 저는 그 순간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히나코 학생, 일본어의 섬세함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한글의 특별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먼저 한글의 창제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15세기 조선의 문맹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회혁명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나 히나코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어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자 체계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왔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히나코. 하지만 한글의 특별한 점은 바로 그 창제 과정에 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드셨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 모음이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셨죠. 기역이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미음이 입술이 닫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에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였죠. 히나코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숨기는 표정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단어들을 적으셨어요. 예시를 들어보면 한글의 효율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햄버거는 세 음절로 간단히 표현되지만 일본어로는 5음절이 필요해요. 텔레비전도 한글은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는 존으로 끝나 원음과 차이가 있죠. 히나코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콜릿과 스마트폰을 보세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한글은 간결하면서도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면 일본어는 더 많은 음절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스마트폰은 원어의 발음과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예시들을 통해 저는 한글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외래어도 한글로는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 명확한 차이를 보고 감탄하는 듯했고 히나코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글이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진 문자 체계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히나코 학생, 일본어로는 외국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기 어렵지 않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히나코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렇죠. 가타카나로 표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앞에 보여준 것처럼 한글은 어떤 외국어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계화 시대의 큰 장점이 되죠. 이어서 교수님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오타 발생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이 부분에서 저는 손을 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엄청난 속도로 타이핑을 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덕분이죠. 교수님은 끄덕이시며 제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맞아요, 세인트.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현대기술과 만나 놀라운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글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문맹률을 크게 낮추고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빠른 근대화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셨어요. 셰플러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탄이 읽혔고 특히 시부노 히나코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한글의 위대함을 모두가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현대 언어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셰플러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실제로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현대 음성학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음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원리는 오늘날 조음 음성학의 기본 개념과 일치해요. 이 말씀을 듣자 제 가슴속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현대 과학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의문론 분야에서도 한글의 체계는 큰 가치가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적 결합 원리는 의문 규칙을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실제로 이 원리를 활용해 다양한 언어의 의문 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 따르면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글의 구조를 모방한 AI 언어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인트,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아주 적합해요. 이 모델은 발음 인식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다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에도 한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듣자 강의실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교환했고 히나코조차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되살리면 거의 모든 인간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언어학 연구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의 해안에서 비롯된 이 위대한 문자 체계가 현대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히나코도 제게 다가와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 열린 마음을 갖고 한국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수업은 단순한 언어 비교를 넘어 문화의 위대함과 과학의 발전,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글과 관련된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이 세계 언어학 발전에 기여하는 그날을 꿈꾸며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의를 해주신 셰플러 교수님과 고국의 언어만이 최고라 여기던 히나코 학생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